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후 17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다음 달 사직을 앞둔 재판장은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서울 마포울 전략 공천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불공정한 시스템 공천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정치 초보인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 중요 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김 청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형사재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7일 만에 법정 출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이 대표가 아니라 재판장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얼마 전 사직 의사를 밝혔던 인물인데 재판 도중에 판사가 바뀌면 새로 맡은 판사가 재판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할 만큼 재판이 더 길어질 거다,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일었었죠. 이를 의식한 듯 자신의 사직과 상관없이 이번 재판은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선고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변명부터 한 겁니다.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피습 사건 이후 17일 만에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이 대표는 이전처럼 별다른 표정이나 발언 없이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습 사태 이후에 첫 재판인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두고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이자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논란이 된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 재판에 들어가기 전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남은 절차가 많은 데다 정기 인사 때 재판부 교체도 예정돼 있었다며 자신의 사직과는 별개로 총선 전 선고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재판의 결론이 늦어질 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위해 다음 주도 2차례 법원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틀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울 마포울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가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이길 것이라고 밝혔었죠. 아직 공천 심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이를 두고 또 윤심인 거냐, 낙하산 공천이냐 논란이 일자 당사자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치 초보인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전략 공천이란 지적에 얼른 고개를 숙인 건데 정치권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죠.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공언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7일 나온 깜짝 발표로 당 안팎이 술렁였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이어 사실상 전략 공천이란 말이 나왔고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 공천은 처음 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출마를 준비했던 같은 당 김성동 전 마포울 당협위원장은 참담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정치 초보의 실수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비어있는 지역구로 착각해 한동훈 위원장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정치 초보잖아요. 실수의 한 80%는 저로부터 비롯되었고 20% 정도는 뭐 저도 남 탓을 하는 셈이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좀 그걸 검증해 보지 못한. 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은 그런 문제들은 또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도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공천 특혜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윤재욱 원내대표와 만나 당내 현안을 논의했는데 전략공천 등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며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보셨듯이 벌써 논란의 시작이 됐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중진들에게 적용되는 공천 룰 감점 원칙을 두고 말이 많거든요. 같은 중진이어도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 감점 비율이 달라지니 중진들의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이라도 감점 비율은 제각각입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으면 추가 감점을 받는데 감점 대상자 22명 중 4선의 권성동, 윤상현 의원이 해당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된 권 의원과 윤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본 감점 15%에 최대 7%가 추가로 깎입니다. 의원평가 하위 등급이면 최대 20%가 또 감산돼 총 40%가 넘는 감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경선 상대가 가산점을 받는 청년, 여성, 정치 신인이라면 상황은 더 불리합니다. 반면 5선 주호영 의원은 감점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대항마로 당의 뜻대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대구 수성갑 재선 도전이 된 덕분입니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당을 위해서 또는 징계를 면하려고 탈당한 사람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며 사안별로 해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진 기준을 두고도 재보궐선거나 선거구 개편이 이루어진 곳은 0.5선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대 감점이 예상되는 권성동 의원은 정체불명의 외부 인사를 꽃감아 태운 결과 패배했다며 내리꽂기 공천 우려를 애둘러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다음 주 회의에서 당내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감점 기준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친명을 넘어 찐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 인사들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공정성 우려가 나오는데 이 대표 측은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는 공식 일정마다 곁에서 대표를 보좌하는 남성. 최근까지 당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한 모경종 전 차장입니다. 경기도 첫 청년 비서관 출신인 모 전 차장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신동근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인천 서구 을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부터 이 대표와 연을 맺고 최근까지 당대표실에서 일한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과 김지호 정무조정 부실장도 총선에 나섭니다. 특히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에 나섰던 김 부실장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성남 분당 갑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대표실 출신 3인방 외에도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공천 사전 단계인 검증위 심사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당에서는 공정성 논란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대표와의 거리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원칙에 따른 공천이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계파 배려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는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습니다. 앞서 자객 공천은 언어 도단이라며 선을 그었던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출마로 잡음 없는 공천을 하기 위한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제3지대 신당들은 기존 거대 양당의 문제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지적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의 권한을 줄이고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내일 개혁신당 창당대회에 제3지대 인사들이 또 모입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가 당의 헌법인 당헌 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집단 지도체제 도입, 지도부의 반대 의견을 내는 레드팀 신설 등을 통해 당의 수장에게 권력이 집중된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어느 정당의 당헌보다도 가장 민주적인 당헌입니다. 지금까지 최고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지도부를 불러왔는데 그것을 책임위원으로 개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탈당 의원 3인이 이끄는 미래대연합도 수평적 정치 문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의 의중을 짐작하는, 그래서 대표가 유고 상태에 빠지면 정무적 기능이 완전 마비가 되고 내사 상태에 빠지는 그런 거대 정당하고는 좀 다르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지적하며 개혁 이미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내세우며 지금의 위치에 올라온 윤석열 한동훈 조가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성역을 두는 것은 자기 부정일 것이다. 선명성을 강조하며 세력화에 나선 제3지대 인사들이 내일 개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구체적인 통합 논의가 오갈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에게 들려 퇴장당한 일을 두고 여야의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오히려 강 의원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일부러 작정한 것 같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사과와 함께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에서 당시 영상을 함께 보며 윤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도 묵인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장면은 국정기조를 반대하는 60%의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나가는 장면과 같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이 직접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의도를 갖고 행동한 강성희 의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과거 강 의원의 행태를 거론하며 경호처의 대응이 바람직했다고 옹호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호의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성희 의원님께서는 그 전에도 국회나 이런 데서 좀 무리한 행동을 여러 번 하셨던 거죠.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손을 당겼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이라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 담당자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치톡톡 국회 출입하는 유승호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볼게요. 우리 북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을 향해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딸, 우리 집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게 바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 말버릇을 꼬투리 잡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대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심각한 대북 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네, 현재 민주당 당 홈페이지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빠진 이 대표 모두 발언 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출마의 훈수. 누가 누구한테 훈수를 둔 겁니까?
네, 바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이 전 대표에게 제3지대 인사들의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주자급 인지도를 지닌 이 전 대표가 출마해서 총선 전면에 나서야 제3지대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총선 물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입니다. 출마를 해야 된다. 출마해야 저는 된다. 광주에 출마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민주당의 텃밭 호남에서부터 판을 흔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가칭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권했습니다. 이 대표의 당 운영에 꾸준히 지적한 만큼 상징성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사람이 대결을 한다면 정말 뭐 관심이 갈 것 같긴 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 전 대표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 탈당하고 그리고 신당 창당하면서 불출마 선언했었죠. 그랬죠. 아직은 출마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제3지대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이 전 대표 분명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은 불출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내는 김부겸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분열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했었죠. 김 전 부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이 소통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라. 공천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 공정성, 뭐 또 국민의 눈높이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이 절차를 진행해라. 그러니까 민주당 내 공천 자금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예, 김 전 국무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른바 자객공천, 자객 출마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지만 김 전 총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역할을 요구받는다면 응할 생각이 있다는 점도 넌지시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갈 통합의 길에 김 전 총리가 함께 할지 어떻게 할지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유승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MBN의 40 격전지 속으로 오늘 가볼 곳은 대통령실이 옮겨오면서 새롭게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용산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4선 고지를 넘은 곳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은 불과 0.66%, 그러니까 1%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야말로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한강 벨트의 핵심으로 꼽히는 용산 분위기는 어떨까요?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용산구, 특히 대통령실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16대와 20대는 진보 정당이, 17대부터 19대, 21대는 보수 정당이 이겼는데 사실상 박빙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엔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상대로 득표수 890표 차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22대 총선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용산공원이 시민에게 공개되고 용산역 일대 철도가 지하로 내려간다는 소식은 여권의 호재란 분석입니다. 우리가 보행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차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아유 훨씬 좋겠죠. 당연히 해야 돼. 이게 몇십 년의 수고냐. 다만 이태원 참사의 충격과 대통령실 이전으로 시위가 잦아지면서 교통이 혼잡해지다 보니 정권 심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만 원래는 좀 막혔었는데 오시고 난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대 비슷한 거를 하루 종일. 국민의힘에는 현역 권영세 의원이 5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황춘자 예비후보도 도전자로 나섰고 민주당에선 강태웅, 성장현 후보가 공천장을 얻기 위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용산의 상징성을 고려해 전략 공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정치 1번지, 용산 사수를 노리는 여당과 탈환을 노리는 야당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북한이 연이은 포사격으로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더니 이번에는 수중 도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험을 진행한 핵무기 수중 공격정 해일의 개량종으로 보이는 수중 핵무기 중요 시험을 동해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앞서 북한은 해일 무기가 최대 71시간 동안 잠항하며 부산, 진해 등 우리 후방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특히 핵폭발을 일으키며 방사능 해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이 수중 전략 무기 체계 시험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이른바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시험을 진행했는데 초강력 방사능 해일로 적의 주요 군사 항구를 파괴하는 게 임무입니다. 진화되는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우리 무력의 우세한 군사적 잠재력으로 될 것입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미일의 연합 해상 훈련을 국가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일의 개량종으로 추정되는 수중 핵 무기 체계의 중요 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진과 항로, 잠항 시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을 겨냥한 위협이지만 실시간 추적 능력 등 기술 수준은 아직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해일 안에 탑재된 수중 항법 장치로 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건데 실제로 항모전단을 타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실제 시험을 진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도발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콘텐츠지만 북한에서는 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기만 해도 감옥,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당합니다. 실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재판에 오른 학생들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16살짜리들이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남학생이 공개 재판을 받습니다. 죄수복과 같은 회색 옷차림에 수갑까지 채워지는 이 학생들의 죄는 바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것입니다.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번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22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으로 결국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상 북한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형을 내리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무거운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민의 그 얼굴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교양 자료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부분은 얼굴을 많이 노출시키고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배포하면 사형에까지 처하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며 꾸준히 경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적대 국가라고 하는 대상의 드라마를 젊은 청년들이 보는 것은 모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만큼 내부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19일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싫어할 상영회가 열립니다. 낙원이라고 믿고 자란 북한을 탈출하려는 이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을 담은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 탈북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죠.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사님, 오늘 좀 봐주십시오. 우리 따라주지도 못해, 따라주지도 못하고 두고 있는. 빨리 여기 위험한데. 북한 주민의 탈북 과정을 휴대전화 등으로 직접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2000년부터 목숨을 걸고 1,015명을 구출한 김성은 목사가 이번에도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을 거치면서 탈북민의 삶을 구했습니다. 현장에 하다가 우리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남은 아들의 그 생애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귀한 생명들을 살리자. 탈북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적발돼 아들이 수용소에 갇혔지만 어머니 이소연 씨는 오히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북한 현실 알리기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제가 희망을 놓아버리고 저까지 있는다면 영영 이것이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살아있기만을 사실은
바랍니다.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날이 꼭 오지 않을까. 탈북에 성공한 이들은 처음으로 꿈을 갖게 됐습니다. 제 꿈이 아이돌인데 꿈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반도 전문가 수미테리 박사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한 비욘드 유토피아는 올해 영국과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봄과 경성 크리처 등 역사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는 가운데 북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담아낸 다큐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김문효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던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참사 발생 약 1년 3개월 만이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검찰로 넘긴 지 1년여 만입니다. 검찰은 김 청장이 참사 당일 사람이 많이 모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지난 15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뒤 최종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김 청장과 함께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112 상황실 간부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는 만시지탄이라며 김 청장이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이상을 끌고 왔던 거잖아요, 검찰이. 그에 대한 반성으로라도 이후에는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형사 기소된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런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삶은 돼지 머리를 갖다 뒀다면 업무 방해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돼지 머리를 뒀다고 해서 공사가 멈추거나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는 공사장 입구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였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은 골목에 모여 통돼지 바비큐도 구웠습니다. 돼지 굽는 연기와 냄새가 골목골목에 진동합니다. 지난 2021년 초 이슬람 사원 공사가 시작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앞세워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2월 이곳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둔 주민 2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의 생각은 경찰과 달랐습니다. 공사 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공사 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장애 없이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원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돼지머리와 상관없이 공사는 잘 진행됐다며 CCTV 영상을 찾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는 별도로 공사를 가로막거나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 인력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 등등 소문이 참 무성했죠. 트로트 가수 영탁이 2년 반 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모델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막걸리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예천양조에서 판매한 영탁 막걸리와 관련해 언론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21년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며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탁 씨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고사를 지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백 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가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조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허위사실로 인해 받은 피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아서 실형이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탁과 분쟁을 겪으면서 지난해 8월 파산하기도 한 예천 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혀 법정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신호 위반은 물론 바퀴가 터져 시뻘건 불꽃이 튀는 상황에서도 차가 달립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잡고 보니 음주전과 산범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차량 발견까지는 불과 5분.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용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유턴합니다. 곧바로 따라붙는 경찰차. 이번엔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쏜살같이 통과합니다. 승객을 태운 버스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속출합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급기야 오른쪽 뒷바퀴에 시뻘건 불꽃이 일어납니다. 계속된 난폭 고개 운전에 타이어가 터지면서 휠과 도로가 직접 마찰하는 겁니다. 의정부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10분 만에 양주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차를 버리고 달리기 시작하는 운전자와 비탈길에 운전자 없는 차량은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추격과 격투 끝에 도주국은 결국 막을 내립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는 진짜 크게 인명사고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운전자 42살 윤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3차례, 이로써 4번째 같은 전과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부모와 외할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이 다 같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무엇보다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아빠와 외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부모는 갓 태어난 아이가 다운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야산을 수색했지만 결국 아이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친부와 외조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 그리고 친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기 출산한 아기를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이 엄마는 건강 상태와 또 다른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친모는 재판정 안에서 억울하다며 소리친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기, 이젠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와 관련된 신고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더 늘었거든요. 손성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 파란색 트럭이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급하게 멈춰 세웁니다.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멈춰야 하지만 운전자가 이를 어긴 겁니다. 면허증 좀 제시 주십시오. 근데 다 촬영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 이게 뭐야? 한 승용차 운전자는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을 시도했지만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이게 모든 데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 빡빡거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무시를 하셔야 되고요. 취재진이 1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운전자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단속되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초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회전 관련 사고는 전국 14,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는데 도로 위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없더라도 빨간불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췄다가 출발해야 하지만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대형 차량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시설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1년 전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했었고 지난해 4월엔 강릉에서 큰 산불이 났었죠. 화마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지금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안정모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병식 씨는 영하의 날씨에 맨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비닐 천막으로 칼바람을 피해가며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화마에 집을 뺏겨버렸지만 노령연금 등에 의존해 살아가는 처지여서 이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다 보면은 막 얼굴이 시리고 일어나서 보면은 얼굴 전체가 아주 차갑게 얼었다 그럴까요? 이재민들이 지내는 천막 시설입니다. 가스나 전기 난방이 없어 이렇게 연탄불에 몸을 녹여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설치된 천막 시설에 살고 있는 10여 명은 모두 65살 이상의 고령자들이라 건강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강릉 산불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영주 씨 가족의 포근한 삶의 터전이었던 2층 집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식구는 현재 강릉시에서 제공한 임시 조립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밤에는 더 춥죠. 아이들도 자고 일어나면 입술이 이렇게 막 갈라져서 막 피가 날 때도 있었고. 전기 난방 온도를 높이고 싶지만 이불 밑 그을린 자국을 보면 또다시 불이 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지만 그마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와요. 지원이 점점 줄지요. 전기료 지원이 1월 달부터 3개월은 50% 나온대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다 물어야 돼.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이번 겨울은 유독 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기상천외의 한계 많다는 중국에서 또 희한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요리 재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거나 다듬죠. 중국에 있는 이 요리 학교에선 살아있는 사람의 등을 이 도마로 쓴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후전 기술학교입니다. 요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눈을 가린 채 칼로 음식 재료들을 다듬고 있습니다. 接下来是我们烹饪专业的刀工绝学展示. 가만히 살펴보니 깜짝 놀랄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학생들이 요리 재료를 칼로 다듬는 곳은 도마가 아닌 사람의 등입니다. 우통을 벗고 엎드린 친구들의 등 위에서 요리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학교 측은 오히려 학생들의 정교한 칼솜씨를 위한 수업이라고 홍보합니다. 当学生毕业之后就可以直接到店工作，学校免费终身推荐工作. 그러면서 터지기 쉬운 풍선 위에서 칼질하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해당 영상을 본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등에서 재료를 다듬는 기술이냐며 신기해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식당에 가서도 사람 등에 올려놓고 요리할 거냐고 비꼬기도 합니다. 1991년 문을 연 이 학교는 요리와 제과, 자동차 정비 등을 가르치는 직업 전문 학교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 보통 업체까지 가고 또 반납할 때도 업체로 가져다 줘야 하죠.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격 조정으로 렌터카를 가져다 주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원하는 장소로 차를 갖다 주고 또 목적지에 차를 내버려 두면 알아서 차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용료도 택시 이용보다 더 싸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에 깔린 앱을 통해 차량을 빌립니다. 흰색 차량이 고객이 지정한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운전자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운전자 없이 작동하는 자율주행 차량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원격으로 차를 운전하는 겁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베이가 선보인 무인 배달 렌터카 서비스입니다. When that happens, the car will be delivered to them driverlessly. They'll pop in, drive the car wherever they want, whether it's for a couple minutes, a couple hours, or. 차량 이용 후에는 특정 장소에 반납하거나 주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목적지에 차를 세워두면 업체에서 원격으로 걷어갑니다. But driving it itself is like there's really no difference. It's just like driving any regular car. 초기 서비스 요금은 30분에 12,000원, 분당 약 404원으로 택시보다 저렴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하기로 악명이 높죠. 출퇴근 혼잡을 분산시키기 위해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정부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인천시의 안과 김포시 안이 부딪혔었죠. 사실상 김포시 손을 들어준 거라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연결하는 김포 골드라인은 하루 평균 7만 7천 명이 이용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최대 200%로 말 그대로 지옥철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50여일 동안은 하루 평균 2.6명의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5호선 연장 요구가 컸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로 다른 노선을 주장해왔습니다. 인천은 검단 신도시에 3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노선안을 주장했고 김포 주민들은 인천시안은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다며 검단에 1개 역만 설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연장 노선을 둘러싼 두 지자체의 갈등으로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정부가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정안은 인천 검단 신도시에 정거장 2개를 설치하고 김포와 인천 경계에 있는 김포 감정동에 정거장을 두는 겁니다. 이번 조정안이 각 지자체별로 완벽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큰 줄기는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포 주민들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인천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다툼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이번 중재안으로 예타 면제를 좀 받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실망감이 크고 실망감을 넘어서 지금 분노감이 지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쯤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됩니다. 초음파나 MRI에 건강보험을 대폭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 이후 이쪽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쓰인 돈이 갑자기 60%나 증가했거든요.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과 항문 같은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을 수술하면서도 초음파 검사를 받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2년 이전에 문재인 케어 당시에 급여하던 항목에 대해서는 이 관리 항목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재정 요인 낭비들을 좀 줄여가지고 결국 건보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요된 금액은 지난 2019년 503억 원에서 지난해 808억 원으로 3년 사이에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건보를 청구한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줄어듭니다. 다만 관련 질환이 의심되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요즘 혈압이나 심박수 등을 살펴보기 위해 스마트워치 쓰는 분들 꽤 많죠. 하지만 팔목에 차는 스마트워치는 잘 때마다 풀러서 충전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젠 반지가 그 역할을 대신할 듯합니다. 간편하고 장기간 착용이 가능하며 잘 때도 빼놓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애플도 올해 안에 스마트 링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스마트 기기 체험 매장. 스마트폰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는 건 바로 스마트워치입니다.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에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물론 최근에는 건강관리 기능까지 강화됐습니다. 헬스 다니거나 실외 러닝을 했을 때 주로 사용하게 돼서 구매를 했었고요. 실시간으로 제 몸에 나타나는 있는 모든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은 몸에 착용이 가능한 이른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경쟁은 이제 시계를 넘어 반지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새벽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링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By bringing Samsung Health's cutting-edge innovations to a brand new form factor, we've created a powerful and accessible health and wellness device. 구체적인 성능이나 가격은 밝히지 않았지만 시계보다 착용이 간편해 24시간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입니다. 애플 역시 스마트링을 올해 안에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온라인에는 벌써 성능을 예측하는 자료가 올라오면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이나 이런 시계들도 처음 나왔을 때는 저걸 누가 써 했는데 지금 다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에게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스마트링은 아직 초기 시장 단계지만 2032년에는 약 14억 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시장이 시계를 넘어 이제 반지와 헤드셋으로까지 커지면서 신제품 개발 경쟁 역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경기도의 재난 현장을 네 발로 누비며 사람을 찾고 구해온 인명구조견 아롱이가 은퇴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실종자 4명을 찾은 숨은 조력자죠. 아롱이는 소방 동료들의 박수와 축하 속에 구조견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리트리버 한 마리가 손살같이 내려갑니다. 소방대원과 멀어지자 다시 돌아와 기다립니다. 2017년부터 경기 북부 소방의 구조견으로 활동한 아롱이입니다. 6년간 맡은 구조 임무를 마치고 명예로운 은퇴를 맞았습니다. 목에는 꽃이 걸리고 구조견 패치를 반납하면서 구조견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또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롱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좋은 가정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구조 현장을 누비던 아롱이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삶을 시작합니다. 은퇴한 아롱이는 까다로운 심사 끝에 강원도 고성에 사는 민간 가정에 분양됐습니다. 아롱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어제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집에 가면 아롱이랑 잠 좀 푹 잘라 그럽니다. 경기도 구조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적을 기록한 아롱이는 활동 기간 동안 모두 9명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4사람은 아롱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홍콩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확정 손실액이 1,000억 원 이상 넘었다고 보도해드렸죠. 반토막이 날 거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이상입니다. 손실률이 60%에 육박하는 상품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가입자 500여 명은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삭발까지 하며 은행과 금융당국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ELS 가입자인 70대 여성 2명이 눈을 질끈 감고 삭발식을 진행합니다. 집회에 참가한 다른 가입자들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홍콩 ELS 가입자 500여 명은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불안전 판매했다며 자신들은 투자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원금이 손실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희 일상은 다 파괴되고 몸도 마음도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층에게 일방적인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전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저희 엄마
제가 글을 모른다니까요. 서명하는 부분만 체크해갖고 서명하라고 한 거잖아요. 글을 왜 모르세요?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고객님. 홍콩 H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손실률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2일 만기가 돌아오는 ELS 상품은 56%가 넘는 손실률을 확정해 손실액만 80억 원에 달합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원금 보장은 받고 싶어서 제가 삭발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이 12개 판매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지만 분쟁 조정과 보상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부랴부랴 교권 침해 대책을 쏟아냈죠. 그중 하나가 서울시 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인데 학교마다 자문 변호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월 20만 원을 준다니 아예 변호사회에서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연이은 교권 침해 등으로 얼룩졌던 지난해 학교 현장에 변화의 조짐은 있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학교 문제 법률 상담 건수는 지난해 1천여 건으로 예년과 비슷해 심각성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전국 1,200개 학교마다 자문 변호사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이 다치면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등 법률 문제에 빠른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최근 변호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이 요구한 자문 활동은 교육 활동부터 학교장 요청 사항까지 4가지에 이르는데 총 자문료는 20만 원에 그칩니다. 소송 비용도 패소하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교원 안심 공제로 충당합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의 고문 변호사는 기본급과 별개로 자문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지급되고 조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소송에만 혈세 2억 원을 써 논란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치적을 쌓기 위해 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열정페이로 비판받는 국선 변호사 급여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수하고 1교 1변호사 제도를 협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은 한정된 예산 등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해 자문료를 책정했다고 전해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물건을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건 기본적인 시장의 원리죠. 그런데 그 물건이라는 게 국책 사업으로 국민 혈세로 메운 땅을 싸게 산 거라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겁니다. 10년 전 싼 값에 매입한 땅에 짓기로 한 건물은 안 짓고 하기로 한 사업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인천 송도에 들어선 업체 학교들이 많지만 사실 안 지켜도 마땅히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비싼 값에 땅을 팔고 나가버려도 말이죠. 노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세대가 2015년까지 문을 열겠다던 송도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9년 전 이미 환자를 받았어야 할 병원이 1년 전 겨우 철삽을 떴습니다. 시민 혈세로 매립한 땅을 3.3제곱미터당 50만 원이란 헐값에 사들여 10년 넘게 놀리다 뒤늦게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연세대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짤막히 해명했습니다. 롯데쇼핑도 2010년 거대 쇼핑몰을 짓겠다며 송도 핵심지 84,500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쇼핑몰은 보이지 않습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오피스텔 2동이 들어선 게 다입니다. 그새 땅값은 공시지가만 봐도 2023년 매입가의 3배가 넘는 3.3제곱미터당 1,836만 원이 됐습니다. 한국외국어대도 2011년 43,000제곱미터 땅을 샀지만 13년이 되도록 건물 한 동만 짓고 땅을 놀리고 있습니다. 정작 당장이라도 건물을 짓고 입주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내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도라든가 내항이라든가 이쪽 추가로 경제적으로 씌워서 더 큰 문제는 사업을 포기했다면서 비싼 값에 땅을 팔고 나간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이제 그냥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땅값이 올랐다 아니면 이제 뭐 했을 때 개발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불공정한 게임이다. 법을 좀 더 보완해야 되죠.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방학 등으로 겨울이면 헌혈 참여율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요즘 혈액 수급이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특히 해외여행 다녀오면 4주간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혈액원 창고 곳곳이 비웠는데 A형과 O형이 유독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부혈액원의 혈액 보관 창고입니다. 혈액 선반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현재 적혈구 보유량은 4.21로 혈액 수급 위기 단계 중 관심에 해당합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의 84%까지 감소한 수준입니다. 혈액형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있어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B형은 그래도 재고가 다소 넉넉하지만 A형과 O형은 거의 주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헌혈 종류 중에서도 특히 혈소판은 유통기한이 단 5일에 불과해 매일 꾸준한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달 초에는 일부 혈액형의 혈소판 재고가 겨우 1일 소요량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혈액 수급은 해외여행이 많은 연말과 설 연휴 직후인 1월에서 2월이 해마다 고비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4주간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바뀐 입시 정책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헌혈이 아닌 개인 헌혈은 대학 입시에 봉사활동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하면서 방학 중 학생들의 헌혈 참여가 뚝 떨어졌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학생들 헌혈이 또 많이 줄고 있고요. 학생들 헌혈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 이후도 헌혈이 좀 안 하는 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동절기 혈액 보릿 고개를 이겨내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와 더불어 휴가 등 헌혈 참여를 독려할 실질적인 당근도 마련해야 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일요일까지 영동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발은 내일 오후부터 다시 굵어지면서 강원 산간에 따라서 많게는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으로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호남을 시작으로 밤이 되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눈으로 내린다면 강원 내륙으로 1에서 5cm, 경북 지역에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그 밖에 남부지방은 대체로 비로 내리겠고 제주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겠고요. 해안가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낮 기온은 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대체로 10도를 조금씩 밑돌면서 오늘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